그래서 결국 이 서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국토부에서 공급에 관련된 정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급 정책의 핵심은 이 서울 내의 이 공급입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하는 곳이 서울 내부입니다.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서 서울 내부의 정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공급 위축에 대한 심리가 반영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공급의 해법을 과연 찾은 것일까요?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그러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을 수요자들의 공급 부족 심리의 불안을 좀 감쇄하는 그런 안정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국토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고 23년 이후에도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을 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정책의 방향을 보면은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 강화,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이걸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 역세권 민간 개발, 그러니까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에 대한 이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1, 2인용 주거 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이 수요자에 맞는 이 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하나의 전략, 이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 대책.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사라졌던 정책인 사전청약제도가 부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결같이 국토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번 정책을 폈을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공급량, 그러니까 향후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량의 절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제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 물량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감소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신규 물량인데, 이 신규 물량 자체도 21년, 22년에는 급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수요자들이 공급 위축이다, 앞으로 21년, 22년에 절대치가 줄어드는데 시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 내부의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은 최대한 서울내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 중에서도 3도심에 최대한 근접한 이 주택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량이 늘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주택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량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아니면 정비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정부의 규제 결이 180도 바뀌긴 어렵습니다.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돼서 기존 주택의 거래 매도세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물량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던 지역들을 빨리 조속히, 기존에는 평균 10년이 걸리죠. 이거를 최대한 짧게 5년 정도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해 주겠다. 물론 여기에서는 빨리 추진하는 대신 이제 공공성이 부여가 돼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근데 과연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많을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8년, 19년, 20년은 역대급 물량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원래 적정 수요량을
그 상회하는 그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공급과 수요보다는 규제의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면서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이 틀이 유지된과 동시에 앞으로는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21년, 22년, 23년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적정 이 입주량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청약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주택 가격 폭락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지, 그건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2018년, 19년, 20년 서울 물량은 충분했다. 충분히 아니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 절대적인 이유는 규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이어지고 그마저 있던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상방 압력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한계를 주는 거는 또 정책입니다. 금융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죠. 20 대책, 뭐 116 대책에 보게 되면은 뭐 서울 내부나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방 한계선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하반기에 일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되 한계는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국토부의 그 자료를 보면은 참 이게 신기하거든요. 좀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의 수도권 입주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이때도 부족하지 않다고 데이터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평균보다 오히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통계라는 것은 자기가 갖다 쓰기 나름이거든요. 뭐 상승 압력에 좀 더 근거를 두고 싶다, 뭐 하방 압력에 좀 더 근거를 두고 싶다, 얼마든지 5년이고 10년이고 1년이고 데이터를 끌어다 쓰면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주택 종목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겠고 면적도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을 시키는 행위가 이 통계의 중요한 그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요거를 봤을 때는 그런 포인트가 과연 들어가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냐면 2021년하고 22년 앞에 데이터를 보면 부족해지는데 여기서는 충분하거든요. 서울 보게 되면은 2021년 62,000호, 아파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36,000호가 됩니다. 그리고 22년 보면은 50,000호가 됩니다. 아까 봤을 때는 분명히 23,000호, 14,000호인데 왜 여기서는 더 늘어났을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 멸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멸실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포주공이라던가 개포주공,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둔촌주공, 이 역대급 멸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입주 물량도 적은 거거든요. 그 현상이 21년, 22년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좀 더 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포주공이고 그리고 개포주공이고 둔촌지공이고 간에 이런 재건축 멸실 물량이 향후에 이 입주하는 그 시점이 22년으로 잡고 있는 건지 22년 입주 물량이 50,000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택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 공공주택, 임대주택, 그리고 뭐 초소형 주택들, 요즘에 면적 자체가 뭐 40제곱미터대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그런 물량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부족했는지 오피스텔 포함 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을 하고 이 표를 만들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를 보자면 우리는 일반 아파트, 그리고 가족 중심 59제곱, 84제곱미터 이러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부 발표는 53,000호인데 호객노노를 보게 되면은 이제 43,000호가 됩니다. 사실 43,000호가 맞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이제 21년, 22년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년에 정부의 집계로는 36,000호, 거기서 14,000호가 빠진 22,200호가 이제 호객노노 데이터고요. 그리고 22년 넘어갔을 때 50,000호, 14,000호. 여기서 괴리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3년이 될지 24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22년에 좀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괴리감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종목을 넣어도 통계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계를 집계할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러한 주택의 면적과 아파트의 성질, 이런 게 정확하게 부합돼서 갈아져야 우리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모두 갈아다 넣어서 총량을 높인 거기 때문에 그냥 심리 안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 정도에 지나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는 건 여러분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뭐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가격은 불안정하다, 정상 가격이 아니다, 이러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 안정 내지는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이 물리적인 공급량, 신규 물량이 많다고 해서 정리가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입지, 그리고 단지,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체가 가능한,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주택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주택 총량이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임대주택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임대주택은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임대주택은 임대가 안정을 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이 매매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량은 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해당 면적의 수요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안정,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 선도하는 단지, 선도하는 면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규 물량이 들어와 봤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움직이는 것은 1주택자 주택 물량이 거래를 주도하는 그런 물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분들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강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기존 주택 시장을 노리고,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 시장이나 청약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소폭 상승할 기류가 충분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 내 공급을 늘리는 전략은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을까 살펴보면요. 일단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은 서로 상반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합치시켜서 이 정비사업을 이뤄낼지 일단 미지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울 내에 지금 531곳의 사업장이 정체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LH와 SH, 그러니까 공공 이 사업 시행자와 같이 진행할 경우에 인텐시브를 제공한다. 자,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공기업이 이 분담금의 부족분을 대납해주고, 그리고 중도금 융자 부담을 또 하향해주고, 사업기간 10년 걸리는 것을 뭐 5년 이내로 끊으려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좀 문제가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또 예외시켜주겠다. 메리트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지금 몸을 담아보지 않으신 분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조합원 입장이라면 이 혜택이 과연 구미가 땡기는 혜택일까?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빨라진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을 할까? 요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 하면은 우수 입지에 있는 정비사업 물량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요자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매도 제한시키고,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고 하고, 재건축도 하게 되면은 초과이익 환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난항을 겪는 거죠. 사업성이 절하되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수 입지일수록 공공재개발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이제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공공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나옵니까? 단지 속도만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업장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지가가 좀 낮고 낙후된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뭐 조합원과 공공성의 결합이 좀 시너지가 되면서 속도 빨라지는 걸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브랜드를 따지고 커뮤니티를 따지고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주택 니즈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많이 늘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도 중요하고 3기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빨라봐야 2021년, 22년에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희망 고문일 뿐이고 수요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